요즘에 AI를 보시면은 무료로 쓰실 때는 상당히 AI가 토큰을 절약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아주 간결하게 답을 처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입문자에서 약간은 파워 유저로 클로드 챗GPT도 한 2만 원대만 쓰면은 아주 뛰어난 AI 지능을 얻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그 한국 시장만 보면요, 챗GPT 1위, 클로드 2위로 바뀌었어요. 제미나이가 3위로 재편이 됐습니다. 제가 그냥 활용하는 관점, 매우 주관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1위를 클로드를 주고 싶고요. 그래서 저도 한참 뭐 보고서 쓸 때 토큰 비용으로 한 달에 십수만 원을 쓴 적이 있거든요. 너무나 훌륭합니다. 네, 아무래도 선도자의 입지 구축 측면이 크죠. 2022년 10월에 챗GPT가 세계 최초로 생성 AI 상용화 서비스를 내놨잖아요. 특히나 초반에 무료로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AI 하면 챗GPT에 각인된 효과가 큰 거예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새로 생겨나는 시장에서는 선도자의 그런 입지 구축이 그만큼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죠. 아직까지는 뭐 4년 정도 됐으니까 그 영향력이 쭉 이어지고 있다. 물론 챗GPT가 아직까지도 훌륭한 툴이니까 뭐 그건 이제 전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그 한국 시장만 보면요, 그 한국 아이폰 유저 기준으로 이제 매출 순위를 보면은 챗GPT가 1위, 제미나이가 2위였는데 최근 2분기에 챗GPT 1위, 클로드 2위로 바뀌었어요. 제미나이가 떨어지고 제미나이가 3위로 재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챗GPT는 아직까지 절대 강자고요. 그 2위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AI 파워 유저들 혹은 AI 업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또 클로드를 많이 인정하거든요. 제가 그냥 활용하는 관점, 매우 주관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1위를 클로드를 주고 싶고요. 요즘 이제 클로드의 뭐 에이전트 개발이라든지 바이브 코딩 쪽이나 그리고 아니면은 또 클로드의 문맥 이해 능력 자체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클로드 1위, 그리고 챗GPT 제미나이는 공동 2등이고요. 그록을 저는 이제 4등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적인 시선과 이런 전문가적인 활용성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은 어찌됐든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탑 3가 지금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이 AI의 활용도 자체가 커지고 있다. 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얼마나 그 수익 모델을 잘 가져가냐 싸움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챗GPT가 뭐 되게 값싼 모델이 나왔더라고요. 8달러인가 뭐 우리 돈으로 한 만 몇천 원만 내면은 이제 뭐 고 플랜이라고 해서 되게 조금 라이트한 유저들의 타겟을 한 요금제도 나왔고, 뭐 클로드 챗GPT도 뭐 요즘 한 2만 원대만 쓰면은 나름 좀 괜찮은 모델들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제너럴한 뭐 이제 대중 이제 시선에서의 이제 그런 유저들은 뭐 한 1, 2만 원 정도면은 아주 뛰어난 AI 지능을 얻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AI의 성능 경쟁은 펼쳐지고 있지만 한켠에서는 대중들이 AI를 쓰는 정도 수준은 이 최상위 모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규모에서는 가격 경쟁력 혹은 시장 지배력이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기능은 우리 툴이 좋아요를 각인시킬 수 있느냐, 이 싸움들이 저는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아주 그냥 입문자분들이다, 이제 뭐 이번 방송을 보시고 그래 AI 한번 써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떤 툴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냥 사실 본인이 좀 뭐 내가 생각할 때 좀 이미지가 괜찮다는 툴 선택하셔도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인터페이스도 다 비슷하거든요. 뭐 챗GPT나 제미나이나 뭐 클로드나 다 비슷한데, 이제 다만 여러분이 이제 구글을 뭐 이것저것 많이 구글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는 유저다 하면 제미나이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뭐 챗GPT가 가장 대중적이니까 챗GPT를 쓰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좀 입문자에서 약간은 좀 파워 유저로, 예를 들면은 내가 좀 바이브 코딩도 한번 해보고 싶고 뭐 작은 단위의 에이전트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글 작업도 좀 아주 깊이 있게 뭐 보고서 같은 분석 작업 같은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클로드가 꽤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클로드는 문제가 상당히 그 상업화에 철저하게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2만 얼마 정도 요금제를 쓰시면은 어느 정도 기본 이런 사용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이브 코딩 들어가고 뭔가를 조금 이제 그 토큰을 많이 쓰는 작업들을 하시려면은 아마 토큰이 금방 동이 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보고서 정말 뭐 좀 깊이 있는 이런 몇 주 걸쳐서 보고서 작업을 할 때 클로드를 쓰면은 금방 토큰 동이 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참 뭐 보고서 쓸 때 뭐 토큰 비용으로 한 달에 십수만 원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이제 개발자들이나 뭐 이런 좀 깊이 있는 분석 작업을 하실 때는 비용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클로드가 그만큼 성능이 좀 좋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좀 일반적인 그런 수준의 이용자들과 약간의 좀 고차원적인 분석이나 AI 성능을 최대치로 활용하시는 분들 사이에 좀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챗GPT도 그렇지만은 클로드도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어떤 AI 모델, AI 엔진을 쓸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오퍼스라는 모델도 있고요. 뭐 소네트라는 모델도 있고요. 뭐 하이쿠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클로드 이용자분들 아실 텐데 내가 질문하실 때 오른쪽에 보면 내가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상위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은 좀 어려운 문제를 더 복잡한 추론 과정을 통해서 더 좀 고퀄리티의 답을 내놓는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이런 뭐 분석 업무나 연구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좀 고차원 모델을 쓰시는 것이 조금 더 결과물의 퀄리티가 더 좋아집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쓰실 때는 이렇게 빠른 답변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뭐 낮은 단계 모델을 쓰셔도 돼요. 근데 이게 높은 단계 모델을 쓸수록 얘가 좀 더 많은 깊이 있는 추론을 하고 더 복잡한 어떤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 토큰이 많이 들어요. 돈이거든요. 결국 이제 비용을 더 받기 위해서 이 좋은 모델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AI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토큰에 상당히 민감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료로 쓰실 때는 상당히 AI가 토큰을 절약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AI가 기본적으로 똑똑해져서 오류를 좀 요즘 덜 만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무료 모델을 쓰실 때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런 모델들은 실제로 이 토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아주 간결하게 답을 처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좀 엉뚱한 답을 하거나 뭔가 이제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답을, 물론 그 답의 퀄리티도 너무 높지만 어떤 그런 과정들에서 AI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성능치를 최대로 쓰려면 좀 토큰을 많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좀 더 지불해야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선택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AI를 검색 엔진으로 제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 예를 들면 네이버나 구글에 뭐 급하게 무슨 정보 떴대. 그거 거의 100번 부지기수로 틀린 답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AI가 레그라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재 검색 엔진들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온 정보들을 반영하긴 합니다. 일부 반영하긴 해서 많이 보완이 됐는데 아주 실시간적인 정보나 이 트렌드에는 민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그 수집 자체가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얘가 검증하는 능력이 그다지 탁월하지 않습니다. 이미 학습되어 있는 것의 논리적인 관계는 잘 찾아내지만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이게 긴가민가를 검증하는 측면은 상당히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 엔진에 물어볼 매우 최신 정보나 이슈가 되는 아주 그 트렌드한 실시간성이 필요한 가미된 이런 정보들을 AI한테 물어보는 거는 절대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글에 뜨는 거, 뭐 네이버에 뜨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를 생성 AI가 요약해 주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학습 기반이 아니라 검색한 것을 한 번 더 얘가 요약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보는 좀 다소 정확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도 어느 정도 생성 AI에 너무 시장을 다 뺏기질 않고 버티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구글에 검색했을 때 AI가 요약해주는 거는 실시간 정보 검색에 기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소위 생성 AI 엔진에다가 이제 그런 이제 뭐 챗GPT 같은 거에다가 실시간 정보를 물어보시는 것을 금지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저는 이제 보고서나 논문 작성을 할 때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있는 작업,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만 검색하는 작업이 아니라 이 검색된 정보를 가지고 한 단계 판단하거나 분석하거나 뭔가 결정해야 되는 작업 있잖아요. 이때 AI를 쓰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일상의 예로 들면은 뭔가 물건을 구입하려고 할 때 와인을 구입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와인이 좋을지 저 와인이 좋을지 어느 정도 정보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비교 분석하는 작업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AI에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은 이 A라는 와인에 대한 정보를 일단은 우리가 뭐 검색을 하든 아니면 AI에게 물어보든 어느 정도 팩트 체크를 해서 정보를 잘 선택을 하고 B라는 와인에 대한 정보들을 또 잘 수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두 와인을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은 내 취향이잖아요. 내가 어떤 맛의 와인을 좋아하고 어떤 산지의 와인 품종을 좋아하고 또 어떤 나라의 와인을 좋아하고 가격대는 어떤 거를 선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AI에게 소위 학습시킨다 그러죠. 이걸 잘 알려주면은
그 기준에 맞춰서 이 두 와인에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줄 거예요. 이런 작업은 우리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 좀 지식도 필요하지만 판단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AI가 상당히 잘 해준다는 거예요. 저도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예를 들면은 AI랑 이런 검색 요약 작업을 해가지고 논문이나 내가 필요로 하는 제가 원하는 지식이 담겨 있는 보고서들을 잘 찾으면은 이걸 이제 종합해가지고 인사이트를 내고 또 분석 결과를 도출할 때 AI를 되게 적극적으로 쓰거든요. 그럼 저의 어떤 기준이나 혹은 해석 체계나 혹은 제가 이 결론에 대한 방향을 어느 정도 구상한 것이 있다면 AI와 소통하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떤 분석 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기 원한다라는 것을 서로 검증해 나가면서 대화하면서 이거를 잘 학습시킨 다음에 제가 수집해 놓은 이 보고서나 논문 꾸러미를 얘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제 관점을 반영해서 엄청나게 잘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AI가 탁월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을 이제 살아가면서 혹은 또 업무상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항상 해왔던 관행대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항상 내가 좀 아는 거면은 특히나 새로운 지식 안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판단하거든요. 그것의 근거나 기준을 따져보면은 항상 그 기준도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잖아요. 너무나 좋은 지식도, 새로운 지식도 많이 나오고 또 좋은 판단 기준도 새로운 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은 그걸 반영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AI에게 한번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런 과정에서 이러이런 근거, 이러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너가 다른 관점의 뭔가 판단을 제시해 줄 수 있니? 너무나 훌륭합니다. 내가 업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 뭔가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얘가 이렇게 하는데 뭔가 그 구멍은 없을까? 뭔가 반대 의견은 없을까? 뭔가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AI에게 제 논리적인 근거 구조를 잘 설명을 해주고 그것에 반대되는 의견을 달라. 혹은 빈틈을 찾아달라. 이런 거 요구하면은 너무 효용이 커요. 근데 이게 또 하나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인간에게 이런 거 물어보면 자존심 상하거든요. 내가 잘 아는 분야를 누군가에게 야 이거 뭐 좀 부족한 거 좀 찾아줘. 뭔가 지적 좀 해줘. 실제 지적 받으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AI에게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안 나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대안을 찾거나 혹은 논리 구조의 빈틈을 찾거나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찾아낼 때 AI 쓰시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분석 작업,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작업에 AI 쓰시라. 요거 상당히 저는 효용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 AI 에이전트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AI 업계의 상당히 핫 이슈인데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하면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을 에이전트가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행을 계획하고 예약하고 뭔가 이제 이걸 설계하는 사람들을 여행 에이전트라고 하잖아요. 여행 에이전시가 그 에이전트들이 속해 있고 그들이 우리 여행 작업을 대신해 주잖아요. 그죠? 내가 업무를 할 때도 에이전트에게 맡기면은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이 내 업무의 A부터 Z까지를 자기 스스로 완결해주는 AI를 우리 AI 에이전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완수해준다라는 것이 내가 뭔가 지시했을 때 뭐 자료 검색해줘, 혹은 보고서 작성해줘, 이것도 완수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업무를 이렇게 쪼개보면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는 것을 태스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스크 단위로 이렇게 잘게 쪼갰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정보 검색, 보고서 작성, 검토, 이런 작업들을 태스크라고 해요. 그보다 더 잘게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태스크 단위를 대신 수행해 주거나 뭔가 도움을 주는 AI 도구는 에이전트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에이전트라고 하면 이런 태스크들이 쭉 연속적으로 이어나는 하나의 큰 과업 있잖아요. 이거를 스스로 완수해 주는 것을 AI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료 검색을 요청하고 얘가 답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또 요약해달라. 요약을 주면은 거기다가 뭔가 이걸 표로 만들어달라. 그 답을 주면은 거기다 보고서 작성을 해달라. 근데 이런 정도의 텍스트 작업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뭔가 업무를 처리하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오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보내주고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이걸 예약 결제도 해주고 들어오고 또 여기다가 또 보고서를 올려주고 이런 작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텍스트 창에다가 답을 내놓고 계속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이런 것도 하나하나의 태스크라고 볼 수 있지만은 조금 큰 단위의 좀 중요한 업무들을 연속해서 얘가 알아서 판단하고 처리하고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AI 에이전트라고 한다. 이게 왜 요즘 이제 이슈가 되냐면요. 요즘 AI들이 너무 똑똑해지니까 여러 서버들과 소통도 가능하고요.
여러 도구들, 여러 기능들과도 자유자재로 소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기능 써서 답을 내고 저기다가 보내고 이것도 답을 받고 또 이거 보내고 그래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완결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실무자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얘가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제 기획, 혹은 아이디어 발굴, 혹은 조사 업무, 분석 업무, 어디 부서랑 소통하는 업무, 그리고 보고서 작성, 그다음에 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있잖아요. 이걸 AI 에이전트가 통으로 쫙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실무자들이 내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고 각 또 부서원들 이렇게 프로젝트 팀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각자가 AI나 이런 디지털 도구를 써서 업무를 해 가지고 이걸 취합해서 인간이 뭔가를 완성하는 게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AI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AI가 다른 AI, 그러니까 서브 AI한테도 질문하고 답을 받고 일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우리 기존의 시스템, 우리 기업 내부의 이런 여러 시스템이나 도구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 시스템이나 도구들에 요청해가지고 그걸 받아와서 또 업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과 AI 역할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의 방식이나 혹은 이런 수행의 결과, 인간의 역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뀐다. 인간은 AI 에이전트에게 우리 이번에 해야 될 과업을 잘 설명하고 잘 지시하고 필요한 것들 자료를 제공해 주는 역할.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가 잘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는 역할. 그리고 얘가 만들어내준 결과물들을 최종적으로 비판하고 수용하고 그다음에 이걸 잘 활용하는 역할. 이렇게 약간은 좀 주변에서 AI에게 잘 시키고 감독하고 이런 역할로 바뀐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지금 앞서 나가는 기업들은요, AI 에이전트 도입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발표된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조사 대상 기업의 80% 정도가 지금 AI 에이전트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나 지금 뭔가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 업무 단위로 에이전트 도입을 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BMW 같은 경우에 이제 전 세계 여러 지사에 구매 담당 업무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에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달하고 또 공급사와 협상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구매 담당자 역할, 이제 전 세계에 한 800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 역할을 AI 에이전트로 전환하는 시도를 이미 했습니다. 2025년에 이걸 투자해가지고 AI 에이전트화에 성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800명의 업무를 80%를 자동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른 업무로 뭔가 전환하거나 직무 전환을 하거나 혹은 지금 현재는 좀 파일럿 단계니까 이 AI 에이전트의 결과와 인간의 역할을 좀 같이 병행시키겠죠. 그래서 AI가 만들어준 결과물들을 계속 검토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어느샌가 AI가 충분히 수준 높은 신뢰성 있는 답을 준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인간의 역할을 다른 쪽으로도 배치를 하겠죠. 이게 아무래도 좀 AI가 인간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또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AI 에이전트가 정말 생각보다 수행 능력이 좀 좋게 나오니까 인간들은 특히나 이 에이전트를 감시하는 역할들 혹은 또 일부 예외 상황들을 처리하는 이런 쪽으로 좀 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특정 분야로 보면은 앞서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법률 쪽에 AI 에이전트 도입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기업의 한 법무팀의 역할을 에이전트를 도입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클로드 코워크 같은 경우에 우리가 플러그인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쪽 해당 영역의 기본적인 명령어나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나 룰들을 학습시킬 수 있는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클로드 코워크에 연결하는 순간 얘는 이제 법률적인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업의 사내 변호사들이 이 클로드 코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제 계약서 검토나 이런 업무들을 막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결과가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AI 에이전트 시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확대되고 있고 기업들이 작년 올해가 또 다른 게 이것이 이제 성공 빈도가 좀 커지는 거예요. 성공률이 올라가니까 이게 실제로 업무에 도입되는 그 숫자가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이전트 도입의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AI에게 우리 기존에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넘어서는 수준의 성능을 갖추게끔 잘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데이터 학습을 얼마나 잘 시킬 것인가, 또 AI가 뭔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줄 때 이것의 예외적인 상황이나 혹은 잘못된 판단을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혹은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이 논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AI 에이전트 도입, 파일럿 테스트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금 인간을 중심으로 구성했던 조직 체계나 혹은 직급 체계라든지 인간의 역할을 완전히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존이라는 기업인데요. 2025년에 이 AI 에이전트를 여러 업무에 도입해보자 아주 과감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AI 에이전트들을 테스트하고 도입하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중간 관리자의 한 15%를 줄여버렸어요. 팀장급, 팀장급, 부장급 정도가 중간 관리자라고 하죠. 이제 그들의 역할이 주로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주 끝단에 말단에 있는 실무자들이 처리하는 작은 단위 업무들을 취합하고 그리고 다른 부서와 소통하고 실무자들과 의사결정자, 임원 레벨을 연결하고 소통하고 이런 역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기업의 어떻게 보면 허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가장 잘하는 게 여러 영역의 실무단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취합하고 이걸 의사결정하는 역할을 너무나 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관리자들이 인간 중간 관리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사라지는 거죠. 사실 역할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아마존의 경우에는 일단은 실험적으로 AI 에이전트들 여기저기 도입하면서 중간 관리자 15%를 줄이는 시도를 했고 이것이 이제 15%라는 비율이 우리가 좀 이 정도는 줄여도 크게 뭔가 충격은 크지 않겠다. 우리가 이제 인사 측면에서나 혹은 업무 구조 측면에서 엄청난 크게 변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줄여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년 이제 계속 테스트가 진행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안착이 된다.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중간 관리자 역할을 대부분 대체한다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아마 많은 수의 중간 관리자들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변화를 조직 구조 평탄화, 플래터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여러 컨설팅 기관들의 예측이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조직 평탄화 작업, 즉 AI가 이 중간 관리자 역할을 대체하고 실제로 실무자들이 보고를 올려서 최종 의사결정자들이 의사결정하는 이 구조 자체를 상당히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간 직급들이 역할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역할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중간 관리자로서 했던 역할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아예 없애버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을 실무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우 효율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것에 AI가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AI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최근 핫한 이슈가 이제 엔트로픽이 발표한 미토스 AI라는 모델인데 성능이 너무 좋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 해킹 테스트에서 인간 전문 해커들의 수준을 벌써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부랴부랴 외국인 사용을 중단을 해버렸어요. 이게 민간의 AI 모델을 정부가 차단해버리는 거 최초의 사례거든요. 이게 이제 AI 시대가 좀 바뀌고 있는 흐름에서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AI 성능이 너무나 뛰어나지다 보니까 이걸 국가 안보 자산으로 전략 자산으로 선택하는 국가들이 생기고 이것이 예를 들면 타국의 특히 이제 미국의 AI에 의존하던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계속 의존하다 보면은 미국이 정부가 이걸 차단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겁니다. EU 위원회에서도 실제로 이 논의가 한번 다뤄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게끔 이제 미국의 AI 모델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라. 예를 들면 국가 방위 산업이라든지 혹은 또 국가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국가 기관망이라든지 이 AI를 미국이 만약에 전면 차단했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이걸 이제 인지를 하고 이번 사태를 되게 심각하게 보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 정부가 이번에 그 미토스 AI의 사용을 규제하게 된 데는 이 모델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한 것 같아요. 이게 국방, 안보, 금융 같은 보안 시스템을 실제로 뚫는데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걸 그냥 전면 차단해 버린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엔트로픽의 그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오히려 이제 정부가 AI 업계를 좀 규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AI 기업들이 야, 우리 좀 규제해 줘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몰라. 나를 통제해줘 이런 건데 이걸 이제 공포 마케팅이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 의견은 지금 현재 AI 발전 수준은 충분히 규제가 들어올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업계의 그루로 불리는 제프리 힌튼 전 토론토대 교수도 이제 딥러닝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인데 최근 여러 언론에 이제 출연하시면서 AI로 인한 지구 멸망 가능성이 10%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뭐 최근에 실제로 이제 미국 국방부가 전쟁 전략을 짜고 뭐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또 전쟁의 타겟을 추적하는데도 그 클로드의 AI를 활용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은 막 이런 이제 사람들이 아직 AI가 뭐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뭐 위협적인가라고 뭐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에 상당히 우려들이 많이 표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정말 AI가 그러니까 그 정말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영화 속의 장면에서처럼 우리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제 통제는 못하는 수준으로 넘어간 거예요. 통제가 이미 늦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 규제, 질서 여기에 대한 인류의 문제가 이제 지금부터 부각이 되어야 하고 그 속에서 이번 미국 정부의 클로드 규제 사태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반대급부가 될 수도 있죠. 뭐냐면은 미국의 AI 의존도를 줄이려는 다른 국가들이 자체적인 AI들에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이고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주도 AI 글로벌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미국의 영향력을 줄어들게 하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상당히 다이나믹한 AI 업계의 상황들이 펼쳐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이 오해들 하고 계시는 게 작년에 딥시크 성능이 너무 좋아서 미국의 AI 업계가 충격을 받았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딥시크가 성능이 너무 뛰어났던 게 아니라 이 정도 성능을 만드는데 효율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중국이 뭐 거대 자본, 뭐 거대 인력을 AI에 투입하고 있다라고 해도 AI 뭐 이런 투자 시장 규모로 보면 미국의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딥시크의 경우에도 매우 적은 자금과 적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이게 경량 학습, 뭐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이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미국 기업들이 놀란 거예요.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거대 자본으로 막 눌러가지고 AI 업계를 주도하는 그런 어떤 성공 방정식이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딥시크 나온 걸 딱 봤더니 야, 에게 이런 정도밖에 투입 안 했어? 근데 이렇게 성능이 나와? 여기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은 매우 효율적으로 이런 미국의 경쟁력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 중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뭐 전략 자체가 미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중국은 뭐 성능, 뭐 규모 이런 이제 AI 경쟁에서 약간 벗어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제조, 물류, 뭐 교통 이런 이제 여러 중후장대한 물리적 세계 기반의 산업에 AI를 어떻게 빠르게 배치할까? 그리고 우리만의 자국 기반의 생태계를 만들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선택들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GPU죠. 그 GPU라고 하는 것이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경쟁력인데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를 거의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GPU마저도 이 AI 칩마저도 자체적인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에 트럼프가 방중을 했잖아요. 엔비디아 젠슨왕 CEO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GPU를 중국에 팔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시진핑이랑 회담하는 중에 이를 풀어주겠다, 이 규제 이제 해결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시진핑이 결과적으로 이걸 안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엔비디아 GPU 필요 없어. 우리 자체적으로 뭐 하웨이나 이런 텐센트 같은 기업이 이런 그 AI 칩 개발하고 있어. 물론 성능 자체는 엄청나게 차이가 크죠. 그렇지만 중국이라는 나라 특성상 좀 성능이 안 나오더라도 자국 생태계 키우자. 우리 서로 이거 윈윈하자. 이런 것들을 지금 막 이제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결국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AI마저도 미국 의존도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뭐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은 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지만 AI마저도 중국이 이렇게 위상이 경쟁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중국과 대등한 관계로 만약에 뭐 2030년대, 40년대 올라선다라고 하면은 정말 전 세계 AI 업계는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이게 미국마저도 지금 통제 안 되는 AI 그리고 AI 질서나 이런 뭐 부작용들을 아무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은데
중국의 또 다른 생태계가 생겨버려서 이게 이제 시장 표준도 달라지고 각자 성능 향상, 각자 이런 활용 확대에 애를 쓰게 되면요. 이걸 누구 코에 맞춰야 되냐, 누구의 룰을 따라야 되느냐. 이게 이제 더 뭐라 그러죠? 무질서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미국의 프론티어 기업들, 미국의 탑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보다는 한 수 위에요. 뭐 두 수 위에요. 그래서 괜찮지만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중국의 추격 속도 너무 빠르고요. 이게 2030년대 중반쯤 가면은 우리가 중국의 어떤 그 AI 자생력, AI 수준이 미국을 이제 추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오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AI의 업계의 변수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AI의 업계에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뭐 3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중국 다음에 3위다. 근데 그 3위는 우리 독보적인 3위가 아니고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1위, 2위는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3위는 구분을 할 수 없어서 3위 그룹으로 그냥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위 그룹 안에는 대한민국, 뭐 싱가포르, 영국, 혹은 뭐 프랑스, 인도 이런 나라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질 않습니다. 근데 2위와의 격차 상당하고요. 1위와의 격차도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보적인 1위와 독보적인 2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위 그룹이라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면 1, 2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3위에서 미래에도 우리의 최대 목표치는 3위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좀 다른 전략을 써야죠. 우리가 이제 버틸 건 버텨야 되고 큰 생태계에 속할 거는 또 속해야 하는 이런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이 최상위 프론티어 모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AI 미국 생태계 의존도가 우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모델이 필요한 게 이런 성능 향상에 따라서 미국이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인 또 영역에 대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대표 AI를 만들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죠. 그 목표는 뭐 GPT나 제미나이의 한 90% 정도 성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2027년까지 국가 예산이 한 5천억 정도 투입이 되고 지금 현재 뭐 네이버, NC가 탈락하고 SK텔레콤이랑 LG, 뭐 업스테이지 이 세 개 기업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의 결과에 만들어지는 국가 AI 모델의 성능이 어떨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찌됐든 이 AI 성능 경쟁에는 우리가 탑티어 수준으로 올라가긴 좀 힘들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여러 AI 수요 산업 그리고 국가의 어떤 여러 다양한 서비스들, 뭐 공공 섹터도 있을 거고요. 또 민간의 아주 일상적인 이런 서비스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국가 단위의 영역에서 AI를 우리 자국의 영역, 이 기술로 활용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최고 모델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으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모델은 국가 자체적인 이런 생태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의 AI 업계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첫째는 우리 소위 HBM과 같은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AI 공급 시장의 영향력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전략 자산이죠. 요거는 우리가 계속 이 생태계 안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둘째가 중요한데요. 바로 여러 AI 수요 산업의 데이터, 이 경쟁력입니다. 뭐 자동차 산업, 가전, 뭐 조선, 뭐 방산, 뭐 이런 제조업 뭐 중심의 이런 AI 수요 산업뿐만이 아니라 유통이라든지 또 문화 산업이라든지 의료 산업과 같은 또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있어요. 여기다 AI를 지금 받아들이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수요 산업에서 AI를 잘 받아들이는 과정,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또 현장의 이런 어떤 역량들을 AI로 잘 전환하는 과정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글로벌 탑 수준의 이런 수요 산업 AI 경쟁력을 갖추는 것, 이게 필요하고요. 우리 국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기술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제칠 수가 없고요. 또 이 중국이라는 막강한 또 생태계에 우리가 또 엄청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흐름이, 큰 어떤 그룹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산업들의 경쟁력을 발판 삼아서 AI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어떤 기준들을 만들고 새로운 어떤 활용 생태계를 만들고 이 속에서 또 우리가 글로벌 탑 수준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들, 앞으로 너무나 중요한
어떤 골든 타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향후 2, 3년간 우리나라의 이런 선택들이 매우 필수적으로 중요한 과정들이 이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